자, 이제 지난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중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에 소각합 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항소심이 소는 적법한데 청구할 이유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경우, 이 부분은 이제 가끔 사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부분보다도 그 다음 부분에 해당되는 양괄호 마번입니다. 10페이지 부분으로 가보시고요. 10페이지에 자료 10페이지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이제 그 단문 형태로서 그 다음에 사례 형태로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오늘 특강 시간에 다 할 수는 사실상 없고요. 어찌됐건 그 부분에다가 좀 별표 처리해 주시고, 이 부분은 좀 암기의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수업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하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양괄호 4번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그러면 언제 판결이 확정될까? 라고 하는 그 부분만 잠깐 봅니다. 소위 이제 일부 패소자의 일단 일부 상소가 들어갔을 때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좀 어려운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보았었던 예 중에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1억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었는데, 일단 1억 다 승소 판결 받은 게 아니라 7천 부분만 승소 판결을 받고 나머지 3천 부분은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3천이라고 하는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했었다. 즉 항소를 제기했다면, 항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건 전부 2심, 전부 확정 차단이라고 하는 소위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사건 전체가 신급을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마르지 않고라고 하는 확정 차단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사건 전체가 아직 소송이 계속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상소 불가분의 원칙. 그 다음에 심판 대상 자체는 어쨌든 상소한 그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심판 대상이다.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고 했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지금 현재 항소인이 신청을 했었던 3천, 저 부분을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 (3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일단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7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두 신급을 이사는 왔고, 그 다음에 확정은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다 라고 한다면, 사건은 있는데 심판은 지금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상 피고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A라고 한 사람이야 당연히 자기가 이긴 부분이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을 텐데, 그럼 사실 이 부분은 다 이긴 거나 다름없죠. 피고 B가 이 부분을 상소를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상소를 이 부분을 하지 않았다면 7천원 부분은 사실상 이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긴 거나 다름없지요. 그런데 아직 확정이 되지만 않은 것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거의 다 이긴 거나 다른 건데, 다름 아닌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 확정이 차단되다 보니까, 그러면 확정은 언제 되는데?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것이다. 확정이 다 되어야, 그래야 뭘 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정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학설 대립은 그렇게 심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정 시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항소심에서 이 3천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이제 모두 다 끝나가지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그때 이 부분이 확정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었죠?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때를 기준으로 확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래서 11페이지로 갔을 때요, 학설상으로는 학설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확정된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론 종결받았을 때 바로 확정된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금 우리가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견해처럼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되면 그때는 확정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우리나라 판례의 주류적인 태도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자, 거기까지 확인해 두시고요. 그 정도만 간단히 쓰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안지에는 상고심 판결 선고시설, 그 다음에 변론 종결시설, 그 다음에 항소심 판결 선고시설이라고 하는 세 개의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판례의 주류적인 태도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설, 즉 상소심에 있어서의 판결 선고시설이라고 하는 바로 그 견해를 따르고 있다.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이외에 동그라미 B번에 주류적 판례와 조금 다른 예는 일단 지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가장 아웃라인을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가 상소법에 있어서의 상소 요건과 그 다음에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처리하려고 합니다. 소위 병합소송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지금 현재 상소법 특강 형태로서 지금 현재 오늘 일단 주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배우지만, 사실은 이제 상소보다 그 앞에 부분 내지 뒤에 부분에 있는 병합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민사소송법에서 이제 사실상 제일 어려운 부분으로서 제일 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합과 상소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는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출제 1순위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 이해를 하다가 민사소송법 그만둬버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있었죠? 그런데 뭐 혹시 이해가 되시건 되지 않건 어찌됐건 나중에 책을 읽으시기 위해서는 꽤나 좀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오늘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하게 만들어둬야 됩니다. 자, 병합이라고 하는 소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 병합되어 있다는 소리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예를 든 바와 같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알파 부분에 대한 소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왕 왔으니까 베타 부분도 같이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한 장의 소장에 일단 여러 개의 신청을 써두는 경우, 그래서 그 신청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 이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병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같은 법원인데 그 법원입니다. 같은 법원에서 같은 기일을 잡아서 같은 공개법정에서 라고 하는 장소에서 사건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청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으나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심리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병합 심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장은 알파 청구 사건과 베타 청구 사건 두 사건을 같이 좀 판단해달라라고 신청을 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학원 강의를 기준으로 본다면 예컨대 뭐 중복되는 과목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직렬에 일단 만약에 시험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중복되는 과목에 해당되는 학원 선생님이 기왕 같은 과목 하는 거니까 오늘 그냥 합반 하자. 그래서 오늘 그냥 다 같이 강의합시다 라고 한다면 그게 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같은 강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 번의 강의를 한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병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이와 같이 시작부터 병합되어 왔는데 이 병합의 형태는 지금 소송의 대상에 해당되는 이것이 여러 개이죠. 우리는 신청 대상이 되었던 바로 그것을 소송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소송물이 여러 개인 사건이 돼버립니다. 즉 소송물이 여러 개인 상태로 병합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청구의 병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청구가 여러 개다. 라고 하고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구의 객관적 병합 내지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 하는 용어와 청구 병합이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소송물 병합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으니까 어찌됐건 저 파란색 부분은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개 신청 같이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슈퍼마켓 왔는데 짱구 주시고 새우깡도 주세요 라고 두 개를 만약에 신청했다면 이게 이제 병합 신청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합 신청의 또 다른 예로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당사자란을 봤더니 피고 당사자란에 A가 B한테 뿐만 아니라 C한테도 뭘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 원고가 기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동 피고가 기재되어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A의 B에 대한 청구소 하나, A의 C에 대한 청구소 하나, 그래서 두 개 이상이 신청되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병합을 아까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라고 하는 말에 대응해서 이번엔 사람을 보통 주관이라고 하다 보니까 주관적 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공동소송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찌됐건 공동소송 형태이건 청구병합 형태이건 둘 다 마찬가지로 객관적 병합이냐 주관적 병합이냐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 병합 사건, 즉 여러 개의 사건이 하나의 심리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를 우리는 합해서 병합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자, 이 사건, 지금 칠판상에 든 례의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물론 원고 당사자가 소장을 맨 처음에 쏘았을 때 당시부터 이와 같이 병합 기재 신청이 있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원시적 병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A라고 하는 사람이 B에 대해서 알파라고 하는 판단 좀 해주세요 라는 소장 하나를 제기해서 심리하고 있던 중에 A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피고 B를 상대로 베타도요 라고 하는 소장 하나를 써왔는데 이때 그럼 같은 당사자니까 이거 그냥 한 번에 처리합시다 라고 해서 두 사건이 묶여가지고 법원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한다면 이게 또 역시 병합이라는 형태로서 탄생할 수 있어요. 있었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아까 좌측의 경우와는 달리 원시적 병합이 아니라 후발적 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원시적이건 후발적이건 병합이 된 이후부터는 그냥 병합 사건으로서 사건을 심리하면 됩니다. 자, 라고 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소의 주관적 병합에도 이런 게 되느냐는 것은 나중에 배우시게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청구의 병합과 관련된 테마로 이제 국한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것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병합이 지금 현재 알파건과 베타건
두 개가 지금 현재 하나의 절차 내로 심리가 묶인 상태가 되는데, 묶인 사건의 처리는 뭐 별것도 없습니다. 자, 알파라고 하는 오늘 일단 사건과 관련된 부분, 베타라고 하는 사건 두 개의 신청이 같이 지금 현재 소송에 올라왔으니까 같이 판단해 봅시다 라고 재판장은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알파에 대한 물음을 하고 베타에 대한 물음을 하고 라는 식으로 사건을 오늘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고 끝내버리면 이게 지금 병합 청구에 대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됐죠? 자, 그렇게 병합을 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 병합의 모습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어떤 관계로 사건을 심리해야 될까? 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마련해 볼 수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알파랑 베타랑은 뭔 관계가 있을기에 저렇게 그냥 병합해도 되나? 라고 했을 때 아무 관계도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두 개가 같이 신청 들어왔어 라고 해서 단순 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면. 물론 관계 있는 사건 중에서도 단순 병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전혀 무관한 사건이어도 이와 같이 그냥 기왕 법원에 간 김에 여러 신청 그 다음에 한 번에 같은 날 판단받고 심리받고 라고 하는 식으로 갈 때 우리는 이것을 단순 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병합 사이의 관계, 즉 병합되어 있는 두 개의 신청물, 즉 소송물 사이의 관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자, 선택적 관계에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무 관계 없었는데도 병합이 들어온 경우 단순 병합과, 그 다음에 알파 청구와 베타 청구 사이가 선택적 관계에 있을 때 들어가는 병합 신청권은 우리는 선택적 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채무 불이행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어떠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을 한다면 이때 원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어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민법 시간에 배웠었던 것이 당연히 만약에 특히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채무 불이행에 터잡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소위 민법 390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무를 진 사람이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 귀책 사유를 가지고 라고 한다면 이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되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또 역시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권리가 각각 발생을 한다. 아셨죠?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채권자한테는 왼손에 390조 돌덩이, 오른손에 750조 돌덩이, 두 개의 돌을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손해는 하나이다 보니까 390조로 가건 750조로 가든 돈은 한 번 받아야죠. 이런 점에서 민법 총칙에서는 이런 관계를 청구권 경합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청구권이 경합 발생을 한다. 자,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때 돈은 한 번 받는데 이걸 실현하기 위한 권리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를 소장에 쓰려고 한다면, 아셨죠? 즉 원고 당사자 A라고 하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고 B라고 하는 채무자로 주장된 사람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터잡아 390조 청구권, 750조 청구권이라고 하는 두 개의 권리를 행사하는 소장을 한 장에 써왔다고요. 아셨죠? 민사소송에서 결국 소송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지만 우리나라 판례는 기본적으로 권리마다 소송물 하나, 즉 권리마다 신청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원고 당사자에 해당되는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저 390조요, 그 다음에 750조요 라고 하는 형태로서 두 개 신청을 하고, 다만 소장에 쓸 때 이걸로 가거나 이걸로 가거나 뭐든지 하나만 이기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한다. 아셨죠? 물론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선택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390조 청구권 행사고요. 선택적으로 750조 청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권리경합이 발생했을 때 병합 신청을 한다면 바로 선택적 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 병합 사건의 경우에는 알파 청구와 베타 청구 양자가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면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 알파에 대한 주문도 내어야 되고 베타에 대한 주문도 내어야 되겠지만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 신청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중에 어느 한돈만 받아내면 되지요? 이것이 원고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컨대 390조 청구권으로 요거부터 먼저 심리하자라고 법원이 판단한 결과 이게 되더라면 이걸로 일단 원고 승소 판결 그 다음에 750조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개 중에 뭐든 하나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신청 들어왔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750조로 판단을 잡고 그러면 390조는 생각하지 않고 심리해본 결과 750조가 되더라. 그러면 그냥 하나의 주문만 빼어주면 됩니다. 이런 병합 신청 관계를 우리는 선택적 병합이라고 해서 권리경합이나 청구권 경합 현상에서 많이 쓰는 소장이다. 그 다음에 또 알파, 베타라고 하는 양 청구 사이의 관계, 세 번째 관계가 예비적 관계에 있는 병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비적 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장에 예를 들어 봤을 때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가 맨 처음에 알파 소송물이 뭐냐 봤더니 일단 양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 A는 P고 B를 상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A와 B가 양자 사이에 A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 매매계약이 나는 당신이랑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와가지고 지금 현재 다툼이 있었어요. 아셨죠? 분명히 A는 분명히 B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었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B한테 내가 지금 돈 받아야 된다. 매매대금. 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P고 B는 자꾸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A라고 하는 나는 그날 분명히 매매계약서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한테 이 건물을 이사 들어오게까지 즉 인도까지 해줬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지금 B라고 하는 사람은 매매대금을 주지도 않고 계속 버티고 있더라. 그래서 알파 건으로서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타 건으로서 뭘 신청했냐? 그래 좋다. 당신이랑 내가 매매계약 체결한 게 무효라면 내가 이미 줬었던 건물 그거 다시 인도해달라. 아셨죠? 그래서 이 건물을 다시 나한테 인도해달라. 반환을 하라. 라고 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소라고 하는 것을 한 장의 소장에 써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와 같이 병합이 되어 있을 때 양 소송물 사이의 관계는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한다면 이게 인정이 될 것이고 즉 매매대금이 지급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매매계약이 만약에 무효라면 매매대금은 줄 필요 없고 줬었던 그 물건이나 다시 되돌려달라 라고 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알파건과 베타건이 계약이 유효이든가 무효이든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각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의 매매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사실만 존재하죠. 유효면 유효든가 무효면 무효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양자 사이의 관계는 매매계약이 유효면 유효, 무효면 무효. 이게 되면 이건 안 될 것이고 이게 되면 이건 안 될 것이고 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관계 이름을 논리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한 관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셨죠? 논리적으로 둘 중에 하나이다. 양립, 즉 두 개가 모두 성립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때의 경우에 하나의 병합소장에 소신청을 해간다면 원고 당사자는 일단 여기에 그중에 제일 주된 것을, 즉 제일 먼저 판단받고 싶은 걸 뭘로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매매 대금부터 한번 받아보는 것, 요것부터 한번 신청을 해보고 이게 안 된다면 요것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달라고 신청을 해보자. 그래서 소장에 기재를 할 때요, 주의적으로 매매 대금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만약에 이게 무효라고 한다면 그것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제기한다면 이게 바로 예비적 기재가 있는 병합, 약칭해서 예비적 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와 같은 예비적 병합이 만약에 있게 되면 법원은 판결 주문을 쓸 때 알파라고 하는 것이 주의적 청구가 인정이 되면 여기서 끝. 이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주의적, 예비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서를 붙여온 거예요. 판단 순서를. 그래서 1차적 주의적으로, 2차적 예비적으로 라고 하는 기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단 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1차적 판단부터 이것부터 해달라고 했으니까 판단해본 결과 이게 되더라 라고 한다면 나머지 예비적 병합 신청 부분은 판단할 필요, 즉 주문을 내줄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1차적 주의적 신청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본 결과 매매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더라면 이때는 예비적 병합 부분의 예비적 신청 부분을 판단해줄 필요가 있게 돼요. 따라서 이건 됩니다 라고 하는 식의 판결 주문을 내게 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신청을 우리는 예비적 병합 신청 관계라고 이름 붙인다고요. 그래서 소송물 복수 사건, 즉 객관적 병합 신청 사건의 경우, 다른 말로 청구 병합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그게 양 청구물 내지 복수 청구물 사이의 관계는 단순, 선택, 예비라고 하는 세 개 중에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소송물 복수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일단 경우로는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는 관계에 있다. 여기까지만 전제로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소송 관계는 조금 더 복잡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먼저 전제식으로 우리가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병합 청구 중 청구가 병합된 소송물 복수 사건이라면 이때 관계 안에는 단순 병합, 그 다음에 선택 병합, 그 다음에 예비적 병합이라고 하는 세 개의 관계 중에 어느 하나가 될 것이다. 됐죠? 자, 그런데 단순 병합 신청 사건부터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수와 같이 결부를 시켜서 생각해보자. 자, A라고 하는 원고 당사자가 P고 B를 상대로 알파도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타도 판단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왔었다. 그런데 법원이 판결서를 써왔는데 알파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베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패소, 뭐든 상관없습니다. 와 같은 주문을 써왔더라. 선고를 했더라. 그래서 일단 알파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상소이익을 갖고 있게 될 것이고요. 지가 진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베타 부분은 원고가 상소이익을 가지고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봤더니 베타 부분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만 원고 A가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알파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소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부터 항상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두 단계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소 불가분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불변금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고 됐죠? 자, 기계적으로 나야 됩니다. 자, 상소치 않은 나머지 부분도 이 불복 부분과 함께 사건 전체가 2심, 사건 전체가 확정이 차단된다. 그죠? 여기까지 상소 불가분의 원칙.
따라서 사건 전체가 소송 계속 중에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분립변경금지 원칙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그래도 신청한 부분은 베타 부분이니까 이것만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되지, 알파라고 하는 부분은 상소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분립변경금지 원칙. 다른 말로 상소심에 있어서의 상소인의 처분권주의.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미 본 거예요. 이게 단순병합 신청 사건이 있을 때 사건 처리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상소 불가분의 원칙과 그 다음에 상소심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분립변경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심판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크게 여지까지 배웠었던 것만으로도 어려움 없이 처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게 된다면 아까 피고 당사자라고 하는 채무자로 지목된 사람이 채무불이행에 있었다. 그 다음에 390조 돌덩이를 던지건 750조 돌덩이를 던지건 둘 중에 하나만 맞고 어찌됐건 받아내면 된다. 라고 하는 선택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판단을 하기에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390조 이것이 좀 빠를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390조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50조라고 하는 베타 청구 부분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었겠죠? 둘 중에 뭐든 하나만 이기해 줬으면 됐으니까. 자, 이와 같이 판단을 했다면 이때 이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피고밖에 없다. 아셨죠? 이 사건은 어찌됐건 원고가 이긴 사건이죠? 따라서 이 자신의 패소 부분일 겁니다. 피고가 여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을 것이다. 아셨죠? 그러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까지는 같은 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사건 전체가 2심, 사건 전체가 확정이 차단, 사건 전체가 소송 계속 현상이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은 그렇게 크게 주목할 부분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상소심의 심판 범위, 이게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상소심은 뭘 가지고 심판 대상을 삼아야 되는가? 먼저 신청한 부분 생각해보자. 390조라고 하는 판단에 대한 항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심판 대상이 되겠죠? 390조 판단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알파 부분은 심판 대상이 될 거라고요. 문제는 상소하지 않은 베타 부분에 해당되는 750조 청구권, 이것도 심판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아셨죠? 만약에 우리가 상소 불가분의 원칙 이후에 나오는 분립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상소인의 처분권주의를 그대로 형식적으로 갖다 대입하면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신청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돼요 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분립변경금지 원칙은 철저하게 적용은 한 건데, 그죠? 신청 들어온 것은 390조 부분이기 때문에 390조만 우리는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됩니다. 맨 처음에 소를 제기한 것도 있겠죠? 맨 처음에 소를 제기했었던 소 원고 당사자도 처분권주의가 있는 거죠? 원고 당사자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혹시 이거 안 되면요, 이거라도 좀 판단해 주세요 라는 신청을 한 거죠? 이거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을 판단을 안 해버리면은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건 된다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셨죠?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관계 특수성상 이것만 심판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되겠더라라는 소리예요. 즉 1심 소신청인의 처분권주의가 무시가 되어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알파도 심판 대상이 되는 거지만 일단 이것도 심판 대상으로 같이 삼아서 항소심 입장에서는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 사건 전체를. 결국 전부가 다시 심판 대상으로 떠오른다고 해야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선택적 병합 신청 사건에 있어서의 특히 분립변경 금지 원칙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단순 병합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분립변경 금지 원칙 그대로 따르자 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불변금이라고 하는 분립변경 금지 원칙을 이 사건은 적용하는 것이고, 단순 병합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 병합 관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립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하면은 베타 부분은 심판 대상으로 떠올라서는 안 돼야 되는데, 그걸 같이 심판 대상으로 삼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의 경우에는 분립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을 배제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적용이 배제되어야 다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선택적 병합의 가장 아우트라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번엔 예비적 병합 신청 부분입니다. 자, 예비적 병합은 1차적으로요, 주의적으로요, 알파부터 판단해 주시고요. 이거 혹시 안 되면요, 2차적 예비적으로 베타라고 하는 판단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 들어왔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한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주문의 형태는 네, 이거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판단 안 해도 되지요 라는 신청 유형과, 두 번째,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예비적 이걸로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려진 주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라고 하는 요 주문이 내려지거나 이 주문이 내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집니다.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주문처럼 주의적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예비적 베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판단해 줄 필요 없겠더라 라고 해서 재판 주문을 쓰지 않았을 때라면 1심 법원은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주의 청구가 인용되니까 어차피 그걸로 끝난 것이고 예비 판단은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1심 재판 주문 제대로 쓴 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불만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피고가 불만을 품겠죠. 자기의 패소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고가 상소를 신청했었는데 이게 왜 돼요? 라고 신청을 해왔다. 그렇죠? 그러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까지는 기계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유형 사건이라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상소가 제기되면 사건 어찌됐건 알파 부분이건 베타 부분이건 전부가 2심, 전부가 확정 차단, 전부가 소송 계속 현상이라고 하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은 그대로 적동한다. 그렇죠? 그래서 알파 베타 건이라고 하는 모두가 사건이 계속 중 내지 계류 중에 있지만 그 중에 심판 대상이라고 하는 분립변경금지 원칙을 일단 나아가서 판단을 해야 되죠. 그 중에 항소심 뭘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건 신청한 부분이 알파 부분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죠? 문제는 예비적 베타 신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줘야 될 것인가 말까 라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만약에 상소심으로 올라왔는데 주의적 알파 부분에 대해서 1심이 인용 판결을 내려줬죠? 1심이 인용 판결을 내려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항소가 올라온 사건이죠. 그래서 항소심이 판단해본 결과 알파 안 되던데요? 라고 기각이라고 하는 의견을 갖게 되었다면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이것만 판단해야 된다. 베타 부분은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분립변경금지 원칙을 그대로 고수를 하게 되면 베타 부분은 어차피 판단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심 소를 신청했었던 소신청인의 처분권주의를 생각한다면 혹시 이게 안 되면요, 이거라도 판단해 주세요 라고 신청했었는데 베타 부분에 대한 판단은 1심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항소심은 또 분립변경 금지 원칙이니 뭐니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베타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애시당초에 한 번도 못 받게 돼버린다고요. 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도 판단 좀 해줘야 되겠다. 판단의 필요가 생겨버리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이 사건의 경우라면 주의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만 이루어졌어도 사건 전부가 심판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역시 같은 말로 단순 병합에서와는 달리 예비적 병합 신청 사건 중 주의적 청구 인용 사건의 경우라면 사건, 즉 1심에서 판단치 않은 예비적 판단 부분도 항소심에서는 심판 대상이 되므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분립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대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비적 병합 신청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주문 형태는 주의 청구 안 되겠고요. 예비 청구가 되겠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나온 부분이 있었더라. 자, 그래서 주의 알파 청구, 1차 청구, 그 다음에 2차 청구 예비 델타 청구. 근데 1심 법원이 내린 판결 주문의 예를 봤더니 이거 안 되고요. 이게 되는데요. 라고 판단을 내렸다. 자, 라고 한다면 이 1심 판결의 주문 기재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제대로 됐다. 주문 기재 자체에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그죠? 알파부터 먼저 판단해 주시고요. 혹시 이거 안 되면 논리적으로 양립관계가 아닌 양립할 수 없는 베타가 되겠죠. 그죠? 매매계약이 유효가 아니라면 무효일 테니까 반환해달라라고 하는 신청을 구합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이 판단하기를 매매계약 무효예요. 매매대금은 안 되겠고요. 대신에 무효니까 이미 줬던 것은 반환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판결 주문을 했다면 1심 판결의 주문 기재 형태는 위법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1심은 판결 주문은 제대로 썼어요. 그런데 이 판결 주문에 대해서 누가 상소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상소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봤을 때 주의 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예비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적기 때문에 피고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신청을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예컨대 뭐 둘 다른 예를 들 필요는 없겠고요. 자, 주의 기각 부분에 대해서 원고 A가 항소를 제기해 왔다면 그리고 예비 인용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따로 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원고만 항소를 했다면 항소 내지 상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전이전차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다. 그죠? 상소 불가분의 원칙. 그래서 사건 전체가 어차피 하나의 판결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건 전체가 2심, 사건 전체가 확정 차단, 사건 전체가 소송 계속 중에 있다라고 하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은 일단 똑같고 여기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심판 대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소위 분립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그 이후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상소심 입장에서는 뭘 판단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는데 일단 당사자 원고가 신청한 부분, 즉 항소인이 신청한 부분은 이거 다시 판단해야 되라 라고 신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심판 대상으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문제는 누구도 상소하지 않은 베타라고 하는 요 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심판 대상이 될까? 라는 게 또 문제가 될 거라고요. 어쨌든 항소인은 저것만 신청했는데 상소치 않은 베타라고 하는 부분도 심판 대상이 되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단순 병합의 경우에는 심판 대상이 안 되겠지만 예비 병합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걸 심판 대상으로 삼아줘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됐었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알파라고 하는 부분이 항소심에서 다시 재심판 대상이 되어서 1심에서는 기각이라고 했다가 만약에 항소심이 판단을 하기를 이거 인용됩니다 라고 판단을 바꿔버린다면 예비적 기재 부분은 원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죠. 결국 매매계약이 유효라는 소리니까 예비적 무효를 전제로 한 소는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즉 예비적 베타 부분은 이거 기각되어야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니까 매매계약이 유효라는 소리니까 매매대금 지급 청구해소에서 이겼다는 소리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내가 줬던 거 다시 줘 라고 하는 이 소는 기각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것도 심판 대상이 되어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심판 대상이 되어야 되잖아. 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되었어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한마디로 이것만 심판 대상으로 삼자.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이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상소치 않은 나머지 부분은 아까 판결 선고 시에 확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해괴한 구현론이 돼요. 매매계약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제기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해소에서 1심에서 패소 판결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뒤엎어져서 매매대금을 받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심판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게 된다면 이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상소치 않은 예비적 베타 신청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또 그대로 확정이 되어버리고 그 말은 하나는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 하나는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내가 줬던 거 돌려줘 라고 한 청구해서 양자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심판 대상으로 떠오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즉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버린다면 둘 다 이기게 되는데 저게 말이 됩니까? 라는 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판 대상으로 삼아줘야죠. 항소심이 판단할 때 이게 되니까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항소심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안 된다. 이것만 잡아라. 아셨죠?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당신 누군가? A일까요? B일까요? 그래 이거는 내가 졌다 칩시다. A가 이겼고 그러면 이건 안 돼야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걸 말할 사람은 B다. 그죠? 그러면 B가 그런 얘기를 하면 B가 울고 있겠죠? 말이 됩니까? 라는 소리가 될 거예요. 그럼 B한테 다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신도 상소 제기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하시지 그랬어요. 영업을 하시면. 그렇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1차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배웠었던 민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고 난 그 사람한테 빌려준 그 돈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법에서 있는 것이고 소송 절차로 대여금 반환 청구에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소송 절차 내에서 원고가 저 소는 제기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청구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자신의 청구를 포기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해서 결국 자신의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정의로운 상태에서야 그 권리가 있는 게 맞지만 소송에선 자기가 주장하지 않아가지고 패소 판결 받는 것까지 어쩔 수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는 실제 법상의 권리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신 것이고
소송법에서는 아무리 권리가 있다라고 해도 소송에서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지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는 것까지 못 져요. 그렇죠? 처분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현행 민사소송 법제하에서는 법원이 마음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피고 B한테는 예비적 배타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상소 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마당에 이때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건 이거 가지고 불만을 참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 B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이다. 상소하지 그랬어요. 스스로 안 한 걸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자,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문제된 예비적 병합 신청 사건의 경우에 이런 형태의 주문, 즉 주의 인용, 주의 기각, 예비 인용이라고 하는 주문에 대해 어느 하나에 대해서 상소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에 대해서는 물론 심판 대상으로 떠오르지만 상소치 않은 나머지 부분은 심판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이다. 적용 배제권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주의 예비적 병합 신청 사건에서 주의 알파, 예비 베타, 그 중에 주의 인용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불변금 원칙이 적용이 배제가 되지만 주의 기각, 예비 인용이라고 하는 주문이 나온 사건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이 떠오르게 된다. 아셨죠? 자, 이게 병합과 관련돼서 나오는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자, 일단은 거기까지 확인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수업 들으시게 되면 혹시 시험장에서 자칫 잘못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결론이 엉뚱하게 나와버립니다.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 지금 현재 오늘 특강 자료 12페이지 부분에 청구의 일반적 병합, 즉 객관적 병합에 있어서의 예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눈으로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료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잠시 쉬었다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